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학개론 계산 문제, 죄송합니다. 학개론 이제 문제 풀이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총칙에 대한 문제 풀이인데요. 이 총칙에 대한 건 부동산 학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으로서요. 이제 파트 1, 파트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동산학 총론에 관한 그런 내용들. 자, 교재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은 다음 중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이 문제는요, 어느 문제집이나 있는데, 우리 이제 이 문제 편집하신 우리 교수님께서는 아마 모든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문제 속에다가 다 담아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문제로서,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문제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공부하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문제로서 이 문제를 넣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부동산학의 특징은 규범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맞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과학은 자연과학은 아닙니다. 부동산과학은 사회과학 쪽이다. 해서 니은은 틀리니까 요거 이응은 또 맞네요. 그 다음에 절대로 추상적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성보다는요, 기술성에 더 중점을 둔, 그러니까 실용적 학문이 되겠죠. 예, 구체적 실용적 학문이다. 그리고 순수과학 아니다, 응용과학 쪽이다. 그러니까 얘는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가상적 학문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이라는 걸 다룬다. 그래서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과학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합 응용과학이다. 해서 요쪽이 많고 요거는 역시 틀립니다. 그래서 응용과학, 예, 종합 응용과학 맞네요. 그래 놓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골라놓고 또 답을 못 고르면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아니, 4번이 되겠습니다. 예, 4개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은요, 이제 부동산학에 관한 내용으로서, 자, 일단요, 부동산학에 대한 것은요, 이런 거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에는 어떤 원리가 작용하고 있까,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학의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일단 5번이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관한 것으로서 무조건 인간의 부동산에 대한 활동, 그리고 그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부동산 현상이다 해서 5번은 역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면 뭐 능률성의 원칙,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안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인데, 요 능률성의 원칙,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예, 능률성의 원칙. 이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동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부동산 활동은 두 가지야, 사실은. 예, 뭐냐? 하나는 소유함으로써 나타나는 소유 활동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걸 거래할 적에 지배하는 거래 활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함으로써 소유이익을 남기게 되고 그걸 이용이익이라고도 하죠. 또는 영업이익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거래하면서 우리가 나오는 거 이걸 자본이익이다 또는 자산이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또는 자본소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 이 소유활동에 있어서는 최유효 이용, 그 다음에 거래활동에 있어서는 거래질서 확립, 여기 있네요. 거래 활동에 있어서는 거래 질서 확립. 요것이 바로 효율성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 이 부분이다. 안정성 아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죠. 뭐냐면 분산식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중점식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종합식 접근 방법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동산학은 기본적으로 뭐냐, 이 종합식 접근 방법에 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 이런 측면, 부동산학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런 모든 측면을 골고루 다 배운다. 예, 그래서 종합하여 배운다. 그런데 분산식이라는 건 하나만 배우는 거죠.
기술적 측면 하나만 열심히 배운다. 경제적 측면 하나만 또는 뭐 법률적 측면 하나만. 예를 들면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는 법률적 측면으로서 부동산을 배우는 것이겠죠. 이렇게 한 가지 측면만 보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분산식이다. 여기서 중점식이라는 건 사실 배우기는 다 배우는데 어떤 특정한 하나,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제론, 이런 한 가지 측면만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 이게 중점식이다. 나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있고 분산식으로 접근하든 중점식으로 접근하든 종합식으로 접근하든 또 다른 각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가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산식으로 접근해도 행태과학적 또는 여기서처럼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얘네들은 그걸 보는 각도를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식이든 중점식이든 종합식이든 그걸 행태과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을 할 수도 있고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할 수도 있어서,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건 인간적 요소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란 측면. 여기서 인간이란 측면은 뭐냐면 합리성도 있지만 불합리한 비합리적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요소, 비합리적인 요소를 동시에 다 생각해가지고 접근하는 거. 그게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 경영이라든지요, 아니면은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마케팅, 요런 쪽은 바로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에 해당하는 쪽이라면,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은 인간적 요소에서 비합리적인 건 빼고 합리적인 부분만 인간은 있다라는 측면, 요걸 가지고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론이라든지 투자론이라든지 금융론, 이런 측면들은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으로서,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의사결정하는 측면, 그쪽 면은 투자론, 금융론, 그 다음에 개발론, 그 다음 국가가 의사결정하는 정책론. 그래서 투금 개정, 이런 것이 의사결정적이다. 여기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부동산 활동을 하든 부동산 현상이든 다 뭐냐면 인간이 부동산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도 인간에게 피드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부동산 간의 상호관계 측면에서 다뤄지는 것, 이것은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이니까 합리적 측면, 인간 측면 중에서 비합리적 요소는 빼고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행태과학적이야. 그거 뺀 합리적 측면 해서 2번 맞고 3번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부동산학은요, 여러분들 이론이란 측면을 중요시 여기면 그건 과학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무라는 측면을 중요시 여기면 그건 기술성이죠. 그러면 어느 쪽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부동산학은 기본적으로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부동산학에서 더 중요시 여기는 건 과학성보다는 기술성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일단 여러분들 그 얘기는 과학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답은 1번. 예. 효율성,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걸 안정성의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이제 우리가 표준 분류표 요거, 그러니까 산업 분류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산업 분류표는 여러분들 기본 이거입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업무가 있고 이 기본적인 부동산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 업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는 임대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하여 공급하는 개발 공급업이 있다. 여러분들 이 개발 공급업 이거 이해를 하셔야죠. 부동산 개발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개발은 타인을 위하여 토지에 조성을 하거나 건축하는 행위로, 이때 건축은 순수한 건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수선이나 리모델링까지도 포함한 것, 이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거기다 건물을 올리는 행위, 이걸 개발인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개발하면 공급한다는 거예요. 왜? 타인에 의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때 공급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여러분들 매매를 하는 거.
그죠? 매각하는 거죠. 지어서 파는 거 또는 지어서 임대를 하는 거. 그러니까 공급은 매매와 임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발해서 공급하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그걸 사가지고 순수하게 임대사업하는 이런 두 가지가 부동산업의 본질적인 업무라면 이걸 옆에서 도와주는 서비스적 측면의 업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적 측면의 업무에서는 특징이 뭐냐? 여기에서는 자격증을 요구해.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주택관리사 자격증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래요. 중개에 관한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자문중개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문 중개업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분리를 해서 중개업 여기에다가 같이 뭘 놨냐면 대리업을 놨어요. 이건 뭐냐면 이때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고 대리는 변호사가 한다는 거죠. 변호사도 역시 전문 자격증을 요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투자자문업이죠. 이 투자자문업도 기본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뭐냐면 리츠 그 부동산 투자회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들 자기관리 투자회사는 5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요하는데 그 전문 인력 속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라고 나오는 거 틀리는 거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그래서 투자자문업을 여기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 요하는 그런 문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감정평가사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본 업무와 서비스 업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비스 업무를 찾으라는 건 이쪽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대 사업을 하면 주택만 임대하는 게 아니라 비주거용도 임대 사업을 하고 비주거용만 아니라 토지도 임대할 수 있어. 그래서 주거, 비주거, 기타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도 역시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비주거 상가도 짓지만 여러분들 개발에는 여러분들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것 기타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와 개발공급업은 주거, 비주거, 기타. 주거, 비주거, 기타야. 하지만 관리에 관한 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예,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면은요, 아파트 관리를 해요. 주거용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가 관리를 해요. 즉, 비주거용 관리도 합니다. 그러나 토지 관리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 기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쪽을 찾으면서 조심하셔야 될 게 관리업이 지금 보니까 4번도 5번도 이게 다 관리업이야. 그런데 관리업에는 기타가 있다 없다? 기타 없는데 4번 없는 걸 집어넣었어. 그래서 결국 답은 5번이고 요거요. 요 업무는요. 개발공급업이었습니다. 주거, 비주거, 기타. 그러니까 해당하는데 서비스업이 아니라 본질적인 업무야. 그 다음에 임대업, 그 다음 여기도 임대업인데 임대업도 보면 주거, 비주거, 기타. 그러니까 기타, 비주거 다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서비스업이 아니라 본질적인 업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과 5번인데 중요한 건 관리업에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것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 우리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업무 찾아봅시다. 본질적인 업무. 일단요, 예, 개발공급업. 요거 있네요. 근데 여기 주거, 비주거, 기타 있으니까 얘 맞아. 그 다음에 임대업 찾아봅시다. 임대업 여기 있네요. 예, 주거, 비주거, 기타니까 얘도 맞아. 그 다음 주거용 얘도 임대업. 얘 맞아.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는 서비스업 쪽을 찾아볼까요? 예, 관리 주거용이니까 맞아.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금융업은 존재하지 않네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했죠. 그리고 투자가 아니고 투자자문업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B업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업입니다. 관리업인데 기타 있다 없다? 기타 없으니까 얘는 틀린다. 왜? 관리는 주거, 비주거만 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사업시설 유지, 관리업 이건 없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건 들어있네요. 그 다음 건설업 아니야. 개발업이지 건설업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4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찾아내게 되면은 결국 기억, 니은, 리을, 미음, 지읒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래서 이런 걸 우리는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복합 개념 부동산하고 이제 또 달라지는 게 뭐냐? 복합 부동산. 이건 다른 거다. 복합 부동산이란 뭐냐? 토지와 건물처럼 별개의 각자의 부동산이야. 그런데 마치 거래상 보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가 되지 않고 한 개의 부동산인 양 일체화돼서 거래가 될 때 이런 걸 이름하여 우리는 복합 부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별개의 거다라는 거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을 동시에 한꺼번에 배운다. 이걸 우리는 종합식 접근. 그 다음 어느 분야에 특정적으로 관심을 주고 배운다. 이때는 중점식 접근 방법. 하나만 배운다. 이거는 우리 분산식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서 또 떠올라야 되고요. 그러면 물리적 개념에 있어서의 부동산은 뭐냐? 부동산을 물리적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자연이다. 부동산은 환경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옛날과 같이 평면이 아니라 지금은 공간으로서 지하, 그 다음에 지표, 공중까지 포함하는 공간으로서의 개념으로서 부동산을 접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또 좌표로 표시된, 그러니까 위치다 하면은 이때는 물리적 개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는 자본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투자의 자본, 그 다음에 부동산은 나의 돈이다, 자산이라는 측면으로, 부동산 자체는 거래의 대상이야, 즉 상품이라는 측면으로, 부동산은 그 자체가 물건을 만드는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라는 측면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은 그 자체가 여러분 뭐냐? 소비재일 수도 있다. 즉 효용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은 소비재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경제적 개념이고, 법률적으로는 민법에 있어서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여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준부동산, 공시방법으로서 여러분들 등기와 등록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 이름하여 이걸 우리는 준부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야기할 적엔 이런 준부동산적인 측면인데, 자, 이 문제가 이제 출제자의 의도와 이제 우리 수험생들의 그 체질, 그 느끼는 감은 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이 아니라,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봤을 적에 부동산 속에 포함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여러분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아니야. 자동차는 자동차일 뿐이야. 그러나 법률적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자동차도 여러분들 준부동산 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위치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물리적 개념일 거고, 자산 여기 있습니다. 경제적 개념일 거고요. 자연 요거는 여러분들 역시 물리적 개념이고요. 그 다음 임목은요, 여러분들 여기 공장재단, 임목 이런 것들은요 이제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법률적 개념에 뭐 그런 게 아니라 준부동산 속에 해당하니까 법률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토지 및 그 정착물, 그게 바로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고 환경, 여러분들 이겁니다. 물리적, 상품, 법률적, 죄송합니다. 경제적.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것, 자동차, 공장재단, 임목, 그 다음에 토지 및 그 정착물 하니까 4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문제겠죠. 경제적 개념, 자연 틀렸네요. 이건 물리적 개념이니까. 이건 맞고요. 맞고요. 그래요. 부동산은 그 자체가 효용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소비재이기도 하다. 자산이다, 자본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물리적 개념, 요거 틀렸네요. 자산은 요거 경제적 개념이니까, 나머지 자연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공간이다, 요런 측면으로 접근한다 해서 여러분들 요 부분이 틀렸네요. 3번 법률적 개념, 여러분들 토지와 그 정착물,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여러분들 이게 이제 준부동산 속에 해당할 테니까.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일단 3번은 맞겠고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요, 여러분들 꼭 구별해야 되겠죠.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부동산 속엔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바뀌었죠. 반면에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처럼 별개의 부동산이 일체화돼서 거래가 된다. 이럴 적에 우리는 복합 부동산이다라는 표현을 쓴다. 해서 4번과 5번은 바뀌어야 한다. 그러므로 6번의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준부동산은요, 여러분들 선박, 항공기, 자동차. 예, 맞습니다. 요거 준부동산인 거. 근데 부동산 중개 대상 요건 틀렸네요.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대상은 이렇게 돼 있죠. 토지다. 두 번째로 건축물, 그리고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다. 예, 이것이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게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과 여러분들 민법에서 또는 법에서 말하는 법률적 의미에 있어서의 광의의 부동산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 속에 요건 광의의 부동산 속에 해당할 망정 여러분들 여기 중개 대상물 속엔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1번은 여러분들 요거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협의의 부동산은 속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 속에는 속한다. 그래서 7번의 답은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하시고요. 나머지 틀린 건 뭘까요? 자,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야. 여기에 준부동산, 즉 의제부동산을 합치면 광의의 부동산.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으로 구별된다. 아니야. 이건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보는 건 법률적 측면이죠. 그리고 이것도 기술적 측면 아니야. 테크놀로지한 그런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이거는 경제적 측면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3번은 많이 틀렸어.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을 수단으로 하는 공시하는 이런 동산을 포함한다. 맞아요. 그리고 법률적 측면이다. 맞아요. 근데 협의다 준부동산은 광의다. 자, 여러분들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의 부동산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토지, 그 정착물. 민법에서 말하는 요게 부동산으로 요게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여기에 준부동산을 합치면 여기서 말하는 의제부동산 합치면 이게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준부동산은요 협의의 부동산 속에는 포함되지 않아. 광의의 부동산 속에 포함될 뿐이다. 라는 것으로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겁니다.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측면으로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다 틀렸네요.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부동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민법상 토지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거는 그냥 그 자체가 부동산이죠. 민법상의 부동산입니다. 예, 그 다음 준부동산 이건 민법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효용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재이기도 하다. 아니다. 틀렸어요. 생산재에도 포함되고 생산재 생산 요소라는 거죠. 그 다음 소비재이기에도 하다라는 것이 토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의제부동산 즉 준부동산을 합쳐서 복합부동산 아니야. 복합부동산은 일체화돼서 거래되는 거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그럴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광의의 부동산이다. 그 다음, 이제 4번 같은 게 언어 문제죠, 언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 속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요거 협의의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치게 되면 그러면 광의의 부동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도 광의의 부동산 속에는 들어있네요. 속하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 논리에 대한 문제로서요. 여러분들 4번 틀린 거 없어요. 왜? 협의의 부동산이니까 넓은 의미의 부동산 속에도 속한다가 답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 뭐냐면, 예를 들면, 김 씨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은 동물이다. 그러므로 김 씨는 동물이다. 맞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 있어서 김 씨는 동물이다. 여기 이 4번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역시 복합부동산에 대해서 원래 복합부동산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적에는요, 뭐냐면 개별평가가 원칙이야.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근데 복합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체화돼서 거래가 될 적에는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일괄평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복합부동산 일괄평가. 여기서 복합건물, 이 복합건물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 다른 거야. 그러면 이거 다 여기 나누어서 평가하고 개별평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역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은 그렇죠.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된 건설기계 맞습니다. 그 다음 요거에 틀렸네요. 20톤 미만이 아니라 20톤 이상이죠. 그러니까 2번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선박의 경우 기본적으로 20톤 이상 선박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장재단 맞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목적은 저당권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이건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라 저당권의 목적이라서 공장재단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입목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과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어권 역시도 여러분들 이거 허가 등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얘도 일종의 뭐가 된다? 의제부동산, 즉 준부동산이 된다. 답은요 여러분들 2번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자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학개론 교수님들이 이게 민법 교수님, 그러니까 법을 전공 안 하신 거죠. 그래 놓다 보니까 이제 법률적 측면하고서 요게 이제 굉장히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민법에 보면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입니다. 근데 이 토지 정착물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죠. 법은 이런 토지 정착물 아닌 것하고 토지 정착물인 것을 나누는데,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요. 법에서는 판례는 토지의 일부분이라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토지 정착물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학개론에서는 이 토지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종속 토지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토지 정착물 요거 진정한 의미의 토지 정착물 이걸 갖고서 독립 토지 정착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건물은 그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여기서 말하는 독립 토지 정착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토지 정착물의 대표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 역시 토지 정착물이에요. 그런데 미분리 과실이 어떻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틀려 있어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거, 토지를 제외하고 판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
경작 중인 농작물, 그 다음 미분리 과실, 요 세 가지가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 정착물, 즉 독립 토지 정착물로서 판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미분리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례가 인정하는 거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될 수 없어. 어떻게 그걸 보존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2번은 그 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요 임목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토지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뭐냐면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그 다음, 예, 요겁니다.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건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지, 저기 있으면 권원에 의하든, 여러분들, 권원에 의하지 않든, 그건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죠, 여러분들, 뭐냐면,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갖고, 즉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은 지상권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해 가지고서, 재배를 하든, 그런 것 없이 재배를 하든, 무조건 있죠.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의 경우에 그것이 어느 정도 성숙도가 이루어졌을 적엔 이겁니다. 경작 중인 농작물은 그 자체가 판례가 인정하는 토지 정착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신축 중인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 민법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계약에 의할 적에는 물권행위의 완성이라는 게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계약이 아니라 사실행위에 있을 적에는, 사실행위에 의할 적에는 뭐냐면 그 사실행위가 완성되었을 때 이걸로다가 소유권이 취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 승인이든 어쨌든 여러분들 건물이 완성되게 되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번 틀렸습니다. 예. 2번 개개의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와 그렇죠. 아까 봤습니다.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 경작 중인 농작물, 미분리 과실. 그것이 여러분들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다음 토지에 정착된 담작의 경우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 애매한 거죠. 판례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건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부동산 취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계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거는 종속토지 정착물일 뿐이야. 종속토지. 그러니까 종속토지 정착물도 결국 토지 정착물에 해당한다. 뭐 요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판례적인 측면으로 가면 이건 별개의 부동산 일단 틀렸네요. 왜냐하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니까 틀렸어. 얘는 종속토지 정착물이야. 종속토지 정착물은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할 때 그 정착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번 문제를 우리가 풀었을 적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돌려서 참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관한 압류 등은 등록원부에 의한다. 그렇죠. 자동차 등록. 요것에 의한다. 그러니까 4번이 옳은 거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여러분들 임목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한다. 왜? 얘와 얘는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별개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으니까 별개의 부동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A와 B가 별개의 물건이야. 그러면 A 팔 수 있고 B 안 팔 수 있고 두 개를 동시에 팔 수도 있고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있죠. 영향 미치지 않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착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요,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구별돼야 될 부분이에요. 뭐냐면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건물의 정착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굳이 건물의 정착물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적 개념으로 접근할 적에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 해가지고 토지 정착물로서 이걸 보는 건데, 이 건물의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건물의 일부분이냐 건물이 아니냐의 문제에서 이건 우리가 별도로 논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학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토지 정착물, 건물 정착물 이런 것들을 별개로 또 봐가지고 다 다뤄요. 이 법률적 개념으로 사실 의미가 없어서 논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매수 매도 시에 매수인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토지 정착물에 해당한다. 이게 바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매수인의 물건으로 한다. 이게 건물 정착물의 얘기야. 토지 정착물이라면 절대로 이거 답 아니에요. 토지 정착물은 별개. 여러분들 아까 대표적인 게 임목이 있었어요. 임목은 대표적으로 토지로부터 분리된 토지 정착물로 여러분들 토지를 갖다가 팔았어. 그러면 토지를 산 매수인한테 임목도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임목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을 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건물 정착물 이걸 가지고서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정착물이 아닐 적에는 같이 넘어간다. 뭐 그런 걸로 건물 정착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매도인이 건물 정착물이니까 이 문제로 놓으면 예를 들면 TV는 건물에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으니까 매도인이 갖고 간다. 그겁니다. 이런 형식의 것으로 건물 정착물의 문제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서 논리적으로 할 때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요, 여러분들 다만요, 교재들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건물 정착물이라는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래서 건물에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부착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부합돼 버렸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매수인 거 돼. 근데 일시적으로 설치한 거야. 그럼 언제라도 자유롭게 뛸 수 있어. 그러면 매수인 게 아니고 매도인 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떼어낼 수 있대. 떼어갈 수 있도록 합의된 것이니까 이건 여러분들 정착물이 아니라 건물 정착물이 아니라 떼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판단이 애매한 물건, 모호한 물건, 역시 이건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매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경작 노력 없는 단연생 식물. 얘는요, 여러분들 종속토지 정착물이야. 종속토지.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도 얘도 또 토지 정착물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그냥 한없이 헷갈려요. 여기 답은요, 일단 3번인데요. 여러분들 토지 정착물, 건물 정착물 얽혀 있어요. 그리고 판례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기출문제로 나오게 되면은요, 이건 무조건 올정답 처리될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출제하신 그 교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이 속에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올정답 처리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걱정 마시기 바라요. 예, 다 틀릴 수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다 틀릴 수 있는데 학계론적 측면에서 볼 적에 교수님들 생각으로 볼 땐 또 안 틀렸어요. 이게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답은요 3번이다. 3번 외워주시고 12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가볍게 여러분들 보시고 기출문제로는 다뤄질 수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요, 지목에 관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공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뭐, 유적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목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 여기 사찰용지 이런 거 없죠. 뭐, 사적지나 아니면 종교부지는 있을 망정, 사찰용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수지 이런 건 없죠. 예, 저수지 국어 쪽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제방 쪽이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여기도 택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즉 감정평가상의 분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 전닭과 섬. 얘네가 바로 넓은 의미야 우리가 농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13번의 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제 여기는 토지 분류에 대한 쪽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분류에서, 여러분들 필지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경제적 개념 아니야. 필지는요, 여러분들 법률적 개념이죠. 그래서 뭐냐, 이게
등록 단위야. 그래서 등록 단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획지다. 이렇게 표현해서 필지와 획지가 대립되는 언어로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여러분들 보통은요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한 개의 획지를 구성하지만 때로는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 가격 수준이 다른 땅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필지가 획지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되어 있을 때 감정평가의 방법은 구분하여 평가한다. 나눠서 평가한다는 구분평가법이 인정된다라는 것이 필지와 획지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다시요.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형성해요. 즉 획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한 개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획지가 필지보다 클 수도 있고 필지가 획지보다 클 수도 있다. 이때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을 때 한 개 필지가, 이럴 땐 감정평가 시의 특징이 뭐냐? 구분하여 나누어서 감정평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지입니다. 한계지는요 여러분들 뭐냐면 택지보다는 이거죠. 토지 이용의 어떤 특정한 토지 이용의 최원방, 토지 이용에 있어서 최원방. 예를 들면 농지의 한계지는 여기가 농지입니다. 그래서 요 경계선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농지가 아닌 거야. 그럴 때 이 부분을 우리가 한계지라 해서, 한계지의 특징은 뭐냐? 이 중심에 있는 농지하고 이 한계지에 있는 이 가격이 일치하지가 않아. 그래서 단절지가가 형성되고, 단절지가가 형성된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최원방,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한계지다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예, 여기는 일단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만요 여러분들 기초문제로 나오면 이것도 택지가 토지로 바뀌어야겠죠. 택지에만 한계지가 있는 게 아니라 농지에도 한계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내 집이라는 측면에서 뭐 자가 이용이냐 차가 이용이냐 할 때 거기서의 한계지 범위가 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토지 이용의 최원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빈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근데 활용 실익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닷가에 해당하고, 요 빈지와 구별되어야 될 것이 법지다. 법지는 반대로 소유권은 있고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를 의미해 가지고, 여러분들 요것은 대표적인 게 이제 경사지, 축대를 쌓는 땅을 의미하죠. 그래서 빈지는 없고 있고, 법지는 있고 없고. 예. 그 다음 4번입니다. 공시지가 위에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하는 1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토지 표준지네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이건 표준지고, 표본지는 뭐냐? 표본지는요 여러분들 지가 상승률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모델을 축출한 거, 그게 표본이죠. 그게 표본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표준지로 고쳐야 된다. 5번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사정 보아서 현재의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 그쵸? 용도에서 용도로, 용도 내에서의 전환이 아니고, 이게 아니네요. 용도 상호간의 전환이야. 용도 상호간의 전환이면, 용도 내의 전환이면 이행지, 용도 상호간의 전환이면 후보지다. 그래서 여기는 이행지를 후보지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일단 답은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안지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물 남겨놓은, 이거 위에서 쳐다봤는데 여긴 건물 있고 나머지 남겨놓은 거, 이건 공안지가 아니라 공지죠. 공안지는 뭐죠? 지가 상승만을 노리는 땅. 지가 상승을 노리고 놀리는 땅, 이걸 이름하여 공안지라고 해서 공지와 공안지는 구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후보지 얘기가 나왔네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아니면 상호간에. 내에서 하면은 이행지. 그 다음에 이거 상호간 하면은 후보지. 예, 역시 2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지가 아니라 얘는 이행지로 고쳐야 되겠네요. 내에서니까. 포락지라고 하는 것은 강이나 바다에 빠져버려서 소유권이 상실된 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소유권이 있어야 돼.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냐. 기존에
소유권이 존재했던 땅이야. 그런데 강이나 바다에 빠져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해서 국가가 국유화로 바뀌는 거. 그게 여러분들 포락지라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요 책의 특징이 우리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신경 써가지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내놓으셨네요. 자, 4번 낮입니다. 토지 위에 정착물 없어요. 낮이라고 하는 건 정착물 없다. 그래요. 근데 그걸로는 아니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어야 돼. 그러나 대한민국에 공법상 제한 없는 땅이 어디 있어? 공법상의 제한 여부는 묻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나지와 같이 이제 대꾸어가 바로 뭐냐면 나지의 대꾸어가 이제 저기가 되겠죠. 건부지. 건부지는 그러니까 건물에 제한을 받는 땅으로 보통 나지와 건부지를 놓고 볼 적엔 건부지가 가격이 싸다. 이것을 건부감가다. 그 이유는 최유효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부지의 경우 공법상의 제한이 오히려 강화됐을 적엔 건부지가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건부 증가 현상이다. 그 다음에 소지. 소지는 자연 그대로의 땅으로서 소지에다가 인간이 가공을 해요. 이게 바로 조성지가 되겠죠. 그래서 소지와 조성지는 여러분들 구별될 문제로서 소지가 조성지가 될 적에 여기에는 인간이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는요 원가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왜? 토지는 우리가 부증성으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조성지의 경우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특징으로서 여러분들 소지는 자연 그대로의 땅을 의미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틀렸는데 여기 5번만 맞았네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공간정보 구축 및 그 관리에 관해서 법률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이런 거 있잖아. 국어네요. 국어. 수로 뚝 저거 나오면 뭐다? 국어. 그래서 일단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정비 이거 운전시설이네요. 그 다음에 무도 이거는 위락시설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얘는요 여러분들 학원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또 공법 문제입니다. 이건 공시법 문제고 그래서 공법과 공시법에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지. 부지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된다? 부지는 무조건 바닥 토지야. 그래서 하천부지. 그러니까 여기 건물이 있고 없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철도부지. 그 다음에 도로부지. 이런 바닥을 의미한다. 그래서 도로, 하천, 철도 같은 바닥 토지를 사용하는 3번은 틀린 거 없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물인데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이름하여 이걸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이죠. 예, 준주택.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4번은 무조건 틀렸네요. 주거용이 아닌데 주거 목적으로 쓰는 거 이런 걸 이름하여 준주택이다라는 용어를 쓴다. 그 다음에 5번 건부지입니다. 건부지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시 1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 이거네요. 이거는 공지 얘기네요. 일부분 남겨놓은 거. 그러니까 건부지는 건물 있는 땅을 얘기하고 일부 건물 짓고 남겨놓은 요 바깥 부분. 이건 공지의 얘기네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옳은 것은 뭡니까 여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분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냐면 주택지가 상업지로 보니까 같은 택지 내에서 택지는 여러분들 주거 그 다음에 공업용이죠. 같은 택지 내에서 얘가 얘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이행지의 문제네요. 전환 중이어야 해. 그 다음에 공업지가 경기위에서 주거지로 바뀌네요. 얘가 이걸로 바뀌니까 역시 이행지의 문제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농지는 같은 농지 택지, 농지, 임지 아닙니까? 농지는 답, 과수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과수원이 전으로 바뀌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역시 이행지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용도 지역 내에서, 그죠? 내에서의 전환.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이행지다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그러니까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1번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 여러분들 획지라고 할 적에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거야. 이렇게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 일단 있잖아. 일단. 이걸 일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지는요, 이 용도가 여러분들 가격의 용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일단지는요, 감정평가상의 일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일단지라고 하는 일단의 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쓰고, 여기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반드시 획지는 두 필지 이상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1번 일단 틀렸습니다. 2번.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필지는요, 여러분들 면적 단위가 아니죠. 등록 단위죠. 등기 단위 또는 등록 단위다 해서 2번도 역시 틀렸고요. 후보지는요, 여러분들 내에서 상호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환이 이루어진 후의 토지야, 전환 중인 거야. 이게 틀렸네요. 전환 중에 있어야지 전환이 이루어졌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부감가입니다. 건부감가는 나지에 비하여 가격이 덜 책정된다. 왜? 최유효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높게 평가된다. 예, 이 부분이 틀렸네요. 다 틀렸으니까 답은 뭐 자연스럽게 5번이겠네요. 택지는 주거상업 공업 맞습니다.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크게 대분류하게 되면 택지, 그 다음에 농지, 임지. 그래서 택지 내에서 주거, 공업, 상업. 그 다음 농지 내 전답, 과수원. 그 다음 임지 내에서는 용림지, 그 이제 뗄감 쓸 것이죠. 그 다음에 신탄지진. 신탄지는 이제 용림지는 저기죠. 목재용이고, 그 다음에 신탄지는 뗄감용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